거의 모든 것의 역사. 탄소 14를 이용하는 연대 측정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래된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만 했다. 진흙속에 포획된 전자를 측정하는 열발광법이나 시료의 전자기 파동을 조인 후에 전자의 진동을 측정하는 전자스핀 공명법 ESR이 그런 방법들이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20만 년 이상 된 유물이나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고 싶을 때 필요한 암석과 같은 무기물의 연대 측정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암석의 연대 측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적도 있었다. 굳은 결단력을 가진 아서운스라는 영국의 교수가 아니었더라면 그 일은 영원히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홈스는 자신이 성취한 성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한 점에서도 영웅적인 인물이었다. 홈스에게 개인적인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는 이미 지질학은 유행이 지나버렸고 물리학이 새로 각광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지질학의 발상지였던 영국에서는 사회적 기원이 거의 중단되어 버린 상태였다. 몇 년 동안 홈스는 더럼 대학의 유일한 지질학 교수였다. 암석의 방사분석 연대 측정법 실험을 하려면 장비를 빌려서 끼워 맞추어야만 했다. 대학에서 간단한 연산기계를 마련해주기까지 거의 1년 동안 계산을 중단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입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다. 타임 강변에 뉴캐슬에서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고 지질학회의 연회비 5파운드를 내지 못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홈스가 사용하려던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것이었다. 1904년에 에른스트 러더퍼드가 관찰했던 것처럼 원자가 다른 원소로 붕괴되는 속도가 시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포타슘 40이 아르곤 40으로 변환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를 알고 시료 속에 들어있는 두 원소의 량을 알아내면 그 시료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 홈스는 우라늄이 납으로 붕괴되는 속도를 측정해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하려고 했다. 궁극적으로 그는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홈스는 아주 작은 시료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1946년에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30억 년은 되었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발표했던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동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14. 당시의 과학자들은 그의 방법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가 발견한 것은 지구의 나이가 아니라 지구를 생성시킨 물질의 나이라고 믿었다. 그 시기에 시카고 대학의 해리슨 브라운은 제작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을 받아서 생긴 화성암에 들어있는 납동요소의 양을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그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젊은 클레오 패터슨에게 박사학위를 가져로 그 일을 맡겨버렸다. 그가 패터슨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사실 그 일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이었다. 패터슨은 1948년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토마스 미즐리의 화려했던 발전의 행로와 비교하면 패터슨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데 성공한 과정은 절망적이었다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해서 1952년에 칼텍으로 옮겨간 후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청정 실험실에서 오래된 암석 시료를 엄격하게 선택해서 우라늄분의 납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했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려면 납과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지구만큼이나 오래된 암석 시료가 필요했다. 그보다 연대가 짧은 암석을 사용하면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암석은 지구상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194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오래된
암석이 왜 그렇게 드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오래된 암석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우주시대에 들어선 후였다. 그 여담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판구조론이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패터슨은 지극히 한정된 시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지구 바깥에서 유래된 암석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시료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천재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운석을 시료로 선택했다. 그는 훗날 사시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과감한 가정을 도입했다. 그는 대부분의 운석이 태양계 초기의 행성을 만들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옛날의 화학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돌아다니던 그런 운석의 연대를 측정하게 되면 지구의 나이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운석은 흔한 것이 아니었고 운석의 시료를 얻기는 더욱 힘들었다. 더욱이 브라운의 측정법은 너무너무 까다로운 것이었어 상당한 개선이 필요했다. 우선 패터슨의 시료는 공기 중에 노출되기만 하면 대기 중에 납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염되어 버렸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청정 실험실을 만들게 된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싶어. 강한 인내심을 가진 패터슨이 마침내 시료를 분석할 준비를 마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1953년에 그는 일리노이의 아르곤 국립연구소를 찾아가서 오래된 결정 속에 갇혀있는 극미량의 우라늄과 납배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최신형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 마침내 결과를 얻은 그는 몹시 흥분했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오와의 고향집으로 차를 몰아 달려갔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심장마비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 직후 패터슨은 위스콘신에서 열렸던 학술 회의에서 지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45억 5천만 년 플러스 7천만 년이라고 밝혔다. 맥그레인이 5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는 숫자라고 감탄했던 결과였다. 200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구의 나이가 밝혀진 것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패터슨은 이제 대기 중에 떠도는 납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알려진 사실들도 잘못된 것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4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납의 영향에 대한 모든 연구는 납 첨가제 생산 회사들이 지원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아냈다. 화학 독성학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의사가 수행했던 5년간의 연구에서는 자원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납을 흡입하거나 섭취하도록 한 후에 그들의 소변이나 대변을 검사했다 싶지. 연구를 수행한 의사는 불행히도 납이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납은 뼈와 혈액에 축적되기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뼈와 혈액에 대한 검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의사는 납이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고 말았다. 패터슨은 대기 중에 상당한 양의 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납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므로 당시의 공기 중으로 배출된 납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8. 또한 대기 중에 떠있는 납의 90%는 자동차 배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당시 대기 중 납의 농도와 테트라에틸 납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1923년 이전의 농도를 비교해 보아야만 했다. 그는 얼음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린란드와 같은 지역에서는 내린 눈이 매년 층을 이루며 쌓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계절에 따른 온도차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내린 눈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눈이 쌓여 있는 층에 따라 납의 농도를 측정하면 지난 몇백 년, 심지어는 몇천 년 중에 어느 해에 대기 중에 들어있던 납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현대 기후학 연구의 기초가 된 빙핵 연구의 시작이었다 싶다.
패터슨이 얻은 결과에 따르면 1923년 이전에는 대기 중에 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 후로는 납의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위험 수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휘발유의 납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평생의 목표가 됐다. 그는 큰 목소리로 납 산업계와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을 끊임없이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다. 에틸사는 고위직에 많은 후원자를 가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업이었다. 이사들 중에는 대법원 판사였던 루이스 파월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길버트 그로스베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패터슨의 연구비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연구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됐다. 아메리칸 석유협회는 그와의 연구 계약을 파기했고 중립적인 정부기관이라고 여겼던 미국 공중보건청도 마찬가지였다. 패터슨은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납산업계에서는 대학의 이사들에게 그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그를 해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제이미 링컨 키드만이 2000년에 네이션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틀의 경영자들은 패터슨을 해임하면 칼텍의 석자교수직을 위한 기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연구위원회는 1971년에 대기 중에 납에 의한 중독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진에서 대기 중에 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였던 그를 제외시키는 고약한 일도 했다. 패터슨이 절대 흔들리거나 입을 다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결국 그의 노력 덕분에 1970년에 청정대기법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는 미국에서 모든 유연 휘발유의 판매가 금지됐다. 테트라에틸 납의 사용이 금지된 후에는 MTBE, 메틸티 뷰틸에터라는 유기물질을 첨가제로 사용한 무연 휘발유가 개발됐다. MTBE를 사용하면서 휘발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환경오염물질인 산화질소와 이일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3중 촉매 전환 장치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연 휘발유에 들어있는 테트라에틸 납은 3중 촉매 전환 장치의 금속 촉매 표면을 오염시킨다. 그러자 미국인 혈액의 납 농도는 80%가 감소했다. 그러나 대직기 중에 배출된 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세기 전의 사람들보다 혈액 속의 납 농도가 625배나 더 높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광이나 재련을 비롯한 산업활동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납의 양은 매년 계속해서 수십만 톤씩 늘어나고 있다. 맥그레인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43년이나 뒤늦게 실내용 페인트의 납 사용을 금지시켰다. 엄청난 독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식품 저장 용기에 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1993년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에틸사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지만 GM, 스탠더드 오일, 듀퐁은 더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 회사는 1962년에 자신들의 지분을 앨범알 제지 회사에 매각했다. 맥그레인에 따르면 2001년 2월까지도 에틸사는 유연 휘발유가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틸사의 연역을 설명한 홈페이지에서는 납은 물론이고 토마스 머즐리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최초의 제품이 화학적 혼합물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에틸사는 더 이상 유연 휘발유를 생산하진 않지만 2001년에 공개한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테트라에틸 납 상품명 TEL 매출액은 총 매출액 7억 9,500만 달러 중에서 2,510만 달러에 달했다. 1998년에 1억 1,7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1999년에 2,410만 달러보다는 늘어난 액수였다. 에틸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TL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될 때까지 판매고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다. 에틸사는 영국의 어서시에이티드 옥텔사와 제휴해서 TEL을 판매하고 있다. 토마스 미젤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또 다른 걸칫거리인 클로로플루오로 탄소는 미국에서 1974년에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탈취제나 모발용 스프레이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새어나온
새어나간 고약한 작은 악마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기 중에 남아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20일. 더욱이 고약한 일은 지금도 매년 엄청난 양의 CFC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웨인 비디오에 따르면 매년 15억 달러에 이르는 3천만 킬로그램의 CFC가 판매되고 있다. 27. 누가 CFC를 생산하고 있을까? 바로 미국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의 공장에서 여전히 CFC를 생산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2010년 이후에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클레어 패터슨은 1995년에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진 못했다. 지질학자는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반세기 동안 꾸준하게 이타적인 업적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얻거나 관심을 끌지도 못했던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질학자였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지질학 교과서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발간되었던 지구현대 측정의 역사를 소개한 두 권의 대중과학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 소개하기도 했다. 육지의 신비와 데이팅 게임에서는 그의 이름을 클레어가 아니라 클레어이라고 소개했다. 2001년 초에는 네이처의 이 책들 중에 한 권을 소개하던 서평에서 패터슨이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놀라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어쨌든 1953년까지의 클레오 패터슨의 업적 덕분에 모든 사람이 지구의 나이에 더해서 합의를 하게 됐다. 이제는 지구가 자신이 들어있는 우주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문제로 등장했다. 제12장 머스터 마크의 쿼크. 1911년에 스키가 많기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벤 네비스라는 산의 정상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던 C.T.R.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구름을 더 쉽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케임브리지의 캐번디시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인공적인 구름 상자를 만들었다. 실험실 조건에서 합리적인 구름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장치였다. 그 장치는 잘 작동했지만 뜻밖의 쓸모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자 속에서 가짜 구름을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하도록 가속시킨 알파 입자를 통과시켰더니 마치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남기는 비행운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원자 입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 결과로부터 캐번디시에 있던 과학자 2명이 더욱 성능이 좋은 양성자 빔장치를 만들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어니스트 로렌스는 널리 알려진 인상적인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하를 가진 입자를 원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가속하는 장치를 여기서 나오는 고속 중성자선이나 알파선과 같은 방사선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장치들은 모두 양성자처럼 전하를 가진 입자를 원형 또는 직선의 궤도를 따라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속시킨 후에 다른 입자에 충돌시켜서 어떤 파편이 떨어져서 날아가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원자 충돌 장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난해한 가약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효과적인 장치였다. 물리학자들은 점점 더 크고 야심적인 기계를 만들어서 뮤온, 파이온, 하이퍼론, 중해자, 중간자, K 중간자, 히스 보선, 중간 벡터 보선, 중입자, 다키온과 같은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거나 가정하게 됐고, 그런 입자의 종류는 끝이 없어 보인다. 물리학자들조차도 불편한 지경이 되어버렸다. 엘리코 페르미는 어느 특정한 입자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에게 여보게, 만약 내가 그런 입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면 식물학자가 되었을 거라네 라고 대답했다. 오늘날 슈퍼 양성자 싱크로트론, 대형 전자 반전자 가속기, 대형 하드론 가속기, 상대성 중이온 가속기와 같은 가속기들의 이름은 만화 영화의 주인공 플래시 골든의 전쟁터에서
쓰이는 무기의 이름처럼 보인다. 그런 가속기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입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시킬 수 있다. 가속기가 작동할 때 주변 도시들의 전기불이 깜빡이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만 가속기를 작동하기도 한다. 가속기에서는 전자가 1초에 6.4km의 터널을 47,000바퀴나 돌게 된다. 너무 흥분한 과학자들이 실수를 해서 블랙홀을 만들거나 또는 이론적으로는 다른 아원자 입자들에 작용하면 그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인지 쿼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입자를 발견하려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자들은 단순히 작고 빠를 뿐만 아니라 감질이 날 정도로 순간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입자들은 10의 -24승 초 동안만 존재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아무리 게으른 입자라고 하더라도 10의 -7승 초 이상 돌아다닐 경우는 없다. 어떤 입자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빠져나가기도 한다. 매초 지구에는 1조 배의 1만 배, 10의 28승의 작고 질량도 거의 없는 중성 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거의 모두가 지구는 물론이고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아무 일 없이 통과해버린다. 지구에 도달하는 중성 미자들은 대부분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다. 그 중에 몇 개라도 붙잡으려면 다른 복사에 방해를 받지 않는 폐광과 같은 지하의 방에 5만 리터의 중수는 중소수티가 들어있는 물을 담은 통을 준비해두어야만 한다. 아주 가끔씩 지나가던 중성 미자 하나가 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핵에 충돌하여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횟수를 세워서 얻어내는 지식으로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된다. 1998년에 일본의 과학자들은 중성 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질량은 전자의 7천만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라고 보고했다. 오늘날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 현대 물리학에서 찾으려고 하는 입자의 크기와 그런 일에 필요한 시설 사이에는 이상한 반비례가 관계가 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은 작은 도시와도 같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계에 위치한 이 연구소의 부지는 몇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3,000명이 일하고 있다. CERN은 에펠탑보다 더 무거운 자석들과 25km가 넘는 지하 터널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의 고시바 마사토시는 가미오카의 폐광을 이용한 실험으로 중성미자를 관찰한 공로로 20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제임스 트래필에 따르면 원자들을 쪼개는 일은 아주 쉽다. 실제로 형광등을 켤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원자핵을 쪼개려면 많은 돈과 전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원자를 쪼갠다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를 반출시켜 이온화를 시키는 것을 말하고, 원자핵을 쪼갠다는 것은 핵분열 반응으로 새로운 원자가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입자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인 쿼크 수준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과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 일에 필요한 1조 전자볼트 EV의 에너지를 만들려면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하다. 1조 전자볼트. 한 개의 전자가 1볼트의 전 위치를 가진 전극 사이에서 가속될 때의 운동에너지로 1.602 곱하기 10의 -10승 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숫자들도 지금 불행하게도 중단되어버린 초전도 슈퍼 가속기에 소비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결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980년대에 텍사스의 왁사하치 부근에 건설 중이던 조전도 슈퍼 가습기는 미국 의회에서 스스로 거대한 충돌을 일으켜서 사라져버렸다. 과학자들은 이 슈퍼 가습기를 이용해서 우주가 탄생할 당시 처음 1조분의 1초의 조건을 체험함으로써 흔히 물질의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부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길이가 38km에 이르는 터널을 통과해서 입자의 에너지를 정말 놀라운 99조 전자볼트까지 가속시킬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정말 거대한 것이었다. 80억 달러, 결국 1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의 건설비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운영비가 필요한 정말 엄청난 사업이었다. 그런데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22km의 터널을 완성했던 1993년에 의회가 그 슈퍼가속기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업은 땅에 판 구멍을 쓸데없이 돈을 쏟아부은 역사에 남을 대표적인 경우가 되어버렸다. 결국 텍사스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구멍을 가지게 됐다. 워스트 텔레그램의 제프건에 따르면 현장은 이제는 시리에 빠져버린 작은 마을들이 연결된 원형을 따라 곳곳에 공사장이 널려있는 넓은 지역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 슈퍼 가속기 논란 이후부터 입자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리드에 위치한 홈스테이크 폐광 건설할 예정인 중성기자 관측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광산을 터널을 추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비를 제외하고 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고 일반 복구비로 2억 8,10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 일리노이주의 페르미 연구소에 있는 입자 가속기는 재정비를 하는 데에만 2억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입자 물리학은 엄청나게 비싸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분야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의 수는 150가지를 훨씬 넘고 아직도 100여 가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리차드 파인만의 말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이 모든 입자들 사이의 관계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을 엄청나게 어렵다. 상자를 여는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셈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중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는 중력자를 찾아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더 이상 발견한 입자가 없을 때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는 짐작하기 어렵다. 칼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50년대의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처럼 존재의 수준에 도달하면 그 속에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훨씬 더 작은 소립자들이 은하나 그보다 더 작은 구조들처럼 조직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수준에 도달하면 역시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즉 우주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형상이 끝없이 반복된다. 이 더 큰 규모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세상은 우리의 이해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입자 물리학의 문서들조차 각각 뮤원과 반중성자 그리고 반뮤원과 중성미자로 분개되는 전환을 가진 파이온과 반파이온의 평균 수명은 2.603 곱하기 10-8승초이고 두 개의 광자로 분개되는 중성 파이온의 평균 수명은 대략 0.8 곱하기 10의 -16승초이며 뮤온과 반뮤온에는 각각
소설처럼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끝없이 계속된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게 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알려진 스티븐 와인버그의 책이 그런 정도였다. 18.